요즘에 참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 갖고 네. 법망을 피해서 예. 교묘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특정성 쟁점이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대학생입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요. 사연자는 대학생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동아리 익명 게시판에 사연자의 가정사, 연애담 등을 올렸는데요. 글 안에는 양다리였다는 허위 사실과 있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짜집기 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사연자는 어떻게 익명인 글쓴이를 찾아서 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인성 변호사입니다. 사내 교내 게시판이나 단톡방 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잖아요. 뭐 네.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회에서도 그렇고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요즘 네.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죠, 요새? 명예훼손의 거의 상당 부분은 다 이렇게 실제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자 게시판이나 카톡방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또 특별하게 익명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대나무 숲이라든가 블라인드라든가 이렇게 익명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익명성을 빌미로 해서 이제 명예훼손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고요. 이렇게 인터넷 통한 명예훼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특정성이거든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느냐. 사실 요즘엔 누구 대놓고 이름을 써서 막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명예훼손에 걸린다는 걸 이제 다 많이들 알고 있기 계세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참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 갖고 네. 법망을 피해서 예. 교묘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특정성 쟁점이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분은 딱 누구다 특정을 안 하셨잖아요, 상대방이. 네. 그렇지만 본인은 알고 있고 예. 일단 지금 되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게시자 추적이 가능한가요? 누가 작성을 했는지? 글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본인은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알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 글을 수사기관이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 사람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할 텐데요. 게시자 추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서버가 외국에 있다거나 이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뭐 미국 회사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추적에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명예를 훼손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이제 추적으로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게시자를 추적하는 게. 네. 자, 이런 경우에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일단 명예훼손 또 모욕죄 이 둘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되거든요.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평가, 정멸적인 표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로 가고요. 또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는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합의를 해서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제 수사 더 하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네. 자, 이 사연 같은 경우는 공연성이거든요. 네, 공연성이 또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다수가 보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공연성 인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가능하다. 공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지금 상담자분께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익명으로 썼지만 대충 이렇게 눈치를 채고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대놓고 알릴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놓고 알리면 오히려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려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이나 어떤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글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반박글을 게시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반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글을 게시할 필요도 있고 그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이걸 마무리하고 싶으면 이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삭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권리 침해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면 삭제를 하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시 차단 조치를 합니다. 임시적으로 영구히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이렇게 차단하는 조치도 있으니까 이런 조치들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삭제 요청이나 반박글을 게시하는 방법 제시해 주셨고, 만약에 내가 끝까지 너무 괘씸해서 잠이 안 온다, 네. 이 사람을 끝까지 내가 찾아내겠다 하면, 법적으로 책임 묻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혹시 네. 있을까요? 이건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추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형사고소를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많이들 네. 다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이 명예훼손에 걸리면 안 되는 거, 법망을 피해가는 거 많이들 하고 계세요. 이렇게 글 네. 작성할 때. 네. 그렇지만 혹시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또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될 사항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잘 안다고 해도 사실 변호사들도 그렇고 뭐 수사기관도 그렇고 이 특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여러 가지 아무래도 사례들을 그렇죠. 맞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거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글을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변호사마다도 다 견해가 달릴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때문에 이렇게 익명성을 빙자해서 어떤 남한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행위는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사이버 범죄팀이 별도로 있잖아요. 예. 이걸 전담하는 수사팀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